이 가짜 군복은 또 뭐야? 할배, 이 옷 동묘에서 주었지? 손주를 보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노병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경멸과 무시. 하지만 낡은 군복 속에 숨겨진 것은 동묘의 고물이 아닌 모두가 고개 숙이는 살아있는 전설의 무게였습니다. 곧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뒤엎고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7월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정지한 듯한 그 시간에 2층짜리 낡은 주택의 가장 꼭대기층, 손바닥만 한 옥탑방에 불이 켜졌다. 방의 주인은 올해 85의 박태진 할아버지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서너 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좁은 방 한쪽 벽에는 낡고 색바랜 군복 한 벌이 옷걸이에 걸려 먼지 하나 없이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그 옆으로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낡은 나무 액자에 담겨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맹렬했던 베트남의 정글 속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의 청년 박태진과 그의 전우들이 진흙투성이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청년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기상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날짜 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여러 겹쳐져 있었다. 그 옆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우리 강아지 로운이 수료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벌써 그날이 왔구만. 나지막이 은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설렘이 묻어났다. 하나뿐인 손주 이로운. 어릴 적부터 유난히 할아버지를 따랐던 그 아이가 작대기 같은 몸으로 해병대에 가겠다고 했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아들 내외는 요즘 세상에 누가 사서 고생하냐며 펄펄 뛰었지만 로운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자랑스러워서요. 저도 한 번은 진짜 사나이가 되어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태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손주를 말릴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손주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떠나보낸 손주가 6주간의 맹렬한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진짜 해병으로 거듭나는 날. 태진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옥탑방에 딸린 부엌이라고 해봐야 낡은 싱크대와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며칠 전 큰맘 먹고 정육점에서 사온 한우를 꺼냈다. 손주가 가장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해줄 요량이었다. 이놈아, 훈련소밥이 입에 맞을 리가 없지. 이거라도 실컷 먹여야. 혼잣말을 하며 그는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양념에 재우기 시작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과 파, 후추를 섞어 조물조물 묻히는 그의 손등에는 검버섯과 함께 굵고 깊은 흉터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날 이국의 정글에서 적의 파편과 칼날이 남기고 간 영광의 상처들이었다. 고기를 재워놓고 나서는 계란말이를 준비했다. 계란을 여러 개 풀어 곱게 채 썬 당근과 파를 넣고 정성껏 부쳐냈다. 혹여나 모양이 흐트러질까 김발에 단단히 말아 식히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장인처럼 진지했다. 마지막으로 보온 도시락통에 갓 지은 따끈한 밥을 가득 눌러 담고 정성껏 만든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수 담근 깻잎장아찌와 멸치볶음을 차곡차곡 채웠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내내 그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도시락 준비를 마친 시간은 새벽 6시.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군복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1960년대에 보급되었던 구형 전투복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좀먹은 곳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해병대 제2여단 청룡부대를 상징하는 부대 마크와 함께 그의 이름 박태진이 새겨진 낡은 명찰이 붙어 있었다. 그는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전투복을 입기 시작했다. 바지를 입고 전투복 상의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워나갔다. 옷은 오래전 그의 몸에 맞춘 듯 꼭 맞았다. 세월이 흘러 등은 조금 굽고 어깨는 좁아졌지만 군복을 입자 그의 몸에서는 신기하게도 꼿꼿한 기상이 뿜어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해병대의 상징인 팔각모를 썼다.
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깊은 눈매는 85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하게 빛났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가난한 옥탑방 노인이 아닌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대한민국 해병대 하사 박태진이 서 있었다. 필승. 나지막한 경례 구호와 함께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절도 있고 힘 있는 동작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수만 번의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작은 가방에 정성껏 싼 도시락과 물통, 그리고 낡은 지갑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보자기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보자기를 풀자 5.56 소총 탄피로 만든 낡은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베트남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러나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이국에서 눈을 감은 전우의 유품이었다. 그는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심장께에 닿자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먼저 간 전우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만식아, 나 오늘 내 조카뻘 되는 우리 손주 보러 간다. 하늘에서 너도 잘 지켜봐 주라.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새벽은 분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가파른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의 목적지는 경상북도 포항,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이 뛰는 곳, 해병대 교육훈련단이었다.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태진 할아버지는 매표소 창구 앞에 줄을 서서 포항행 7시 30분 출발 KTX 표 한 장을 끊었다. 창구 직원은 낡은 군복을 입은 노인을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표를 받아들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날렵한 유선형의 KTX 열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열차에 올라 지정된 좌석에 앉은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한강의 다리들을 지나자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남쪽으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규칙적인 진동 속에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1968년 베트남 꽝남성. 숨막히는 정글의 열기 속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귓가에는 매미 소리인지 총성인지 모를 이명이 윙윙거렸다. 당시 28배 박태진 하사는 분대원 8명을 이끌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매복 작전에 투입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지 꼬박 이틀째. 굶주림과 피로가 극에 달했을 때 정글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트콩 한 개 중대가 이동하는 것이었다. 전원 발사하지 마. 위치 발각되면 끝장이다. 태진은 분대원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 섣불리 교전을 시작했다가는 전멸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다. 그는 분대원들을 이끌고 조용히 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분대의 막내였던 김일병이 긴장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수통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깡! 하고 정글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 즉시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며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다. 제기랄. 전원 엎드려. 엄폐물 찾아. 태진은 고함을 치며 가장 먼저 응사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분대원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바로 옆에 있던 전우 만식이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았다. 만식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탄피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태진아, 우리 어머니. 분노와 슬픔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는 모두 죽는다. 그는 결심했다. 내가 유인한다. 나머지는 2시 방향 계곡으로 퇴각해. 이건 명령이다. 그는 남은 수류탄 3발을 허리에 차고 적의 화망 속으로 뛰쳐나갔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나 여기 있다. 고함을 치며 총을 난사하자 적의 화력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 틈을 타 살아남은 분대원 3명이 간신히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을 미친 듯이 헤집고 다녔다. 팔과 다리에 파편이 박히고 총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 작전으로 그는 무공 훈장을 받았지만 8명의 분대원 중 4명을 잃었고 그 자신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얻었다. 손님 어르신. 다 왔습니다. 종점 포항역입니다. 승무원의 목소리에 태진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현실로 돌아왔다. 어느새 열차는 종착역인 포항역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짐을 챙겨 열차에서 내렸다. 후끈한 바다 내음과 섞인 철의 도시 포항의 공기가 그를 맞았다. 역 광장으로 나온 그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택시에 올라타자 듬직한 인상의 50대 기사가 백미러로 그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물었다. 어르신 해병대 교육훈련단 가시나 봅니다. 오늘 수료식입니까? 그렇소. 손주놈 보러 가는 길이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어르신도 해병대 나오셨나 봅니다. 군복이 아주 멋지십니다. 필승. 기사는 익숙하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태진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 군복이라 부끄럽구먼. 에이 무슨 말씀을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겁니다. 제 아들도 몇 년 전에 저기서 훈련받고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늠름해졌지요. 기사의 말에 태진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택시는 포항 시내를 달려 오천읍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심장이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전 그 자신이 풋내기 신병으로 훈련을 받았고 제대 후에는 교관으로 후배들을 양성했던 곳. 그의 청춘과 땀이 서린 장소였다. 택시가 부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거대한 해병대 닷 조형물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해병대 교육훈련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정문에서는 각 잡힌 복장의 헌병들이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수료식을 맞아 부대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부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화사한 옷차림의 부모님들은 기대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그들 사이를 묵묵히 걸어 정문 위병소로 향했다. 위병소 앞에는 훤칠한 키에 갓 달인 듯한 전투복을 입은 젊은 장교 한 명이 서서 출입 절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왼쪽 가슴에는 중대장 최민준 대위라는 명찰이 붙어 있었다. 최민준 대위는 오늘 아침부터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수료식은 부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사단장님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소한 실수 하나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는 매서운 눈으로 주변을 살피며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병사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태진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남루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낡은 군복, 구겨진 팔강모, 검버섯과 흉터가 가득한 얼굴. 화려한 인파 속에서 그의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다. 최 대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웬 노인이지? 복장은 또 뭐야? 요즘 세상에 저런 구형 전투복을 어디서 구했담. 그는 태진 할아버지를 이 근방에 사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쯤으로 생각했다. 태진 할아버지가 위병소 헌병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고 많소. 나 신병 1295기 1호은 훈련병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면회 신청 좀 하려고. 헌병은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상황을 지휘하던 최민준 대위가 매서운 눈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 근방을 배회하는 노숙자가 하필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문제를 일으키려는군 하는 식의 노골적인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최 대위는 헌병을 손짓으로 막고 태진 할아버지의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퀴퀴한 땀 냄새와 오래된 옷에서 나는 듯한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 같았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웃거리십니까? 행사장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태진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적대적인 태도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니, 나는 내 손주놈 수료식 때문에. 손주요? 최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는 태진 할아버지의 낡고 해진 군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하듯 말을 이었다.
그 해괴한 옷은 또 뭡니까? 어디 동묘에서 주워 입으셨어요? 남의 군복 훔쳐 입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 모르십니까? 당장 벗으시죠. 이보시오, 젊은이. 이건 내 군복이야. 태진 할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 대위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낡은 도시락 가방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건 또 뭡니까? 어르신, 저희 장병들 밥 굶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른 데 가서 파시든가 아니면 저기 구석에 가서 조용히 드세요. 여기서 어슬렁거리며 부대 품위 흐리지 마시고. 옆에 있던 젊은 헌병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위님,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라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최 대위는 김상병 군기가 빠졌나? 내 지시에 토 달지 마라. 저런 사람 하나하나 사정 봐주다간 부대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 라며 쏘아붙였다. 태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바친 조국 청춘을 묻은 해병대에서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돌아섰다. 손에 들린 도시락 가방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부대 담벼락 옆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가 힘없이 주저앉았다. 쩌렁쩌렁 울리는 군가 소리와 우렁찬 함성 소리가 담장 너머에서 들려왔다. 저 안에 사랑하는 손주가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온다는 사실에 아침부터 얼마나 설레고 있었을까. 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담벼락에 기댄 채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맑고 푸른 포항의 하늘 아래 낡은 군복을 입은 노병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다. 부대 안 거대한 연병장은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6주간의 지옥 같은 훈련을 이겨낸 천여 명의 신병들이 신병 1295기 수료식을 위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뙤약볕 아래 갓 다려 입은 하얀 정복은 유난히 눈부셨고 붉은 명찰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은 이제 훈련병이 아닌 당당한 해병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단상 맞은편 관람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자랑스러운 아들, 늠름한 친구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 수많은 해병들 중 3중대 2소대 소속의 이로운 해병은 꼿꼿한 부동자세 속에서도 애타는 마음으로 관람석을 훑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셨을까? 어디 계시지?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할아버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베트남 전쟁 영웅담을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군복과 팔강모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해병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순전히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오늘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다. 해병, 이로운, 관등성명.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로운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중대장 최민준 대위였다. 해병, 로, 운, 자세 불량. 시선은 정면 15도 발사. 수료식 끝났다고 군기 빠졌나? 아닙니다. 최 대위는 로운의 귓가에 경고하듯 속삭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로운은 다시금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지난 6주간 최민준 대위는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유독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으며 그를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강하게 키우려는 뜻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자신을 향한 알 수 없는 적이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다. 수료식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해병대 사령관의 축사가 끝나고 부모님들이 아들의 가슴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이 되었다. 로운의 부모님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약속했다. 로운은 다시 한번 간절한 눈빛으로 관람석을 찾았다. 하지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오시다가 몸이라도 편찮으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면회 시간 전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었다. 신병들이 지난 6주간 갈고 닦은 전투 기술과 체력을 선보이는 전투 시연이었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각계 전투, 장애물 극복, 레펠 시범 등을 선보였다.
관람석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마지막 시범은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훈련, IBS 해상 기동 및 육상 헤드캐링이었다. 100kg가 넘는 고무보트를 78명이 한 조가 되어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달리는 극기와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다. 3중대 2소대 전원 IBS로 최민준 대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로운이 속한 조도 재빨리 달려가 육중한 IBS를 번쩍 들어 머리 위로 올렸다. 악! 하는 기합과 함께 보트를 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뜨거운 8월의 태양이 아스팔트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고 머리에 인 보트의 무게는 어깨와 목을 짓눌렀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다. 속도 더 높인다. 뒤처지는 놈 누구야? 최 대위는 확성기를 든 채 조원들 옆을 따라 달리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에는 자비란 없었다. 오직 완벽한 시범을 통해 자신의 지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심뿐이었다. 그때였다. 밤새 할아버지를 기다리느라 설친 데다 아침부터 이어진 긴장감과 무더위의 체력이 바닥난 로운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머리에 인 보트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로운, 해병 이로운, 자세 무너진다. 정신 안 차려. 바로 옆에서 최 대위의 목소리가 악귀처럼 들려왔다. 로운은 이를 악물고 버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순간 그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로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쪽이 무너지자 균형을 잃은 IBS가 크게 기우뚱하며 다른 조원들의 머리 위를 덮쳤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조원들이 뒤엉켜 넘어지며 거대한 고무보트가 연병장 한복판에 처박혔다. 완벽하게 진행되던 전투 시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관람석이 술렁였다. 의무병들이 황급히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최민준 대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은 로운을 노려보며 들것에 실려가는 와중에도 욕설을 내뱉었다. 빌어먹을 자식. 저놈 하나 때문에 다 망쳤어. 의무실로 대충 던져놔. 그의 귀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의 수군거림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부사관의 보고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겼다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삐뽀삐뽀. 부대 담벼락 너머로 다급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무 그늘 아래 멍하니 앉아있던 박태진 할아버지의 귀에 그 소리가 날카롭게 박혔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무슨 일이지? 설마.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물적인 감각,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단련된 노병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낡아 빠진 투지 폴더폰을 꺼냈다. 버튼의 숫자들은 다 달아 희미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전우 회장이라고 저장된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박태진이요. 청룡부대 박하사. 아니, 박 선배님. 이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별일 아니길 바라오. 내가 지금 포항교육훈련단에 와 있어. 손주놈 수료식이라. 아, 그러셨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부대에 연락이라도 넣어드리는 건데. 태진 할아버지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소. 김 회장, 내 부탁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 당장 해병 1사단장에게 연락해 주시오. 1사단장이요? 김정훈 소장 말입니까? 워낙 바쁜 양반이라. 연락해야겠소. 아주 급한 일이니 꼭 연락 닿게 해주시오. 그리고 딱 한마디만 전해주시오.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태진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부대 정문을 꿰뚫을 듯 응시하고 있었다. 베트남 청룡부대 박태진 교관이 정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그리고 내 손주가 지금 쓰러졌다고. 연병장의 소라는 의무병들이 이로운 해병을 싣고 떠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민준 대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남은 조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추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모두의 고개를 들게 했다. 우웅. 지금까지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였다. 검은 점 하나가 순식간에 커지며 부대 상공으로 접근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기동 헬기 수리온이었다. 그것도 사단장 이상급 지휘관만 탑승하는 지휘 통제기였다. 헬기는 사전에 계획된 비행이 아니라는 듯 연병장 상공을 한번 선회하더니 곧바로 착륙 태세에 들어갔다. 뭐야? 어느 부대 헬기야? 여긴 비상 착륙 지점이 아니다. 교육훈련단 부단장인 대령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헬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병장 한쪽에 착륙하며 강력한 하강풍으로 흙먼지를 일으켰다.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장교와 부사관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 헬기 쪽으로 달려갔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장성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전투복 칼라에는 빛나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해병대의 상징인 빨간 명찰에는 김정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현 해병대 제1사단장이자 오늘 수료식의 가장 높은 주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사단장님, 어찌된 일입니까? 부단장이 달려와 경례를 붙이자 김정훈 소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훈련병이 훈련 중에 쓰러졌는데 사단장인 나한테 보고 한 줄도 없어. 자네들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나? 그의 서슬퍼런 호통에 주변의 모든 장교들이 얼어붙었다. 최민준 대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사단장의 분노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 사단장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단장님, 방금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훈 소장은 인상을 쓴 채 무전기에 답했다. 무슨 일인가? 청룡부대 박태진 교관님께서 부대 정문 밖에 와 계시다고 합니다. 손주분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직접 전화 주셨습니다. 뭐라고? 김정훈 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 그리고 당혹감이 들어찼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주변의 모든 것을 밀치고 맹렬한 기세로 부대 정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어디 가십니까? 부단장과 장교들이 어리둥절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최민준 대위도 영문도 모른 채 그 행렬에 휩쓸려 정문으로 향했다. 김정훈 소장은 미친 듯이 달렸다. 연병장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진 교관님. 25년 전 그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여 처음 실무 배치받은 곳이 바로 이곳 교육훈련단이었다. 그때 그의 소대장 교관이 바로 박태진 하사였다. 당시 박태진 하사는 베트남 전쟁의 공로로 여러 차례 특진했지만 더 이상의 진급을 고사하고 후배 해병을 양성하는 교관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호랑이보다 무서웠고 귀신보다 집요했다. 하지만 그의 훈련 속에는 언제나 부하를 아끼는 진심이 있었다. 김정훈 소위가 장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것, 해병으로서 지녀야 할 혼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박태진 교관이었다. 그는 김정훈에게 단순한 선임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저녁 후 연락이 끊겨 수소문했지만 찾을 길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에 빚으로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정문에 다다른 김정훈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곳에 멎었다. 담벼락 아래 나무 그늘에 묵묵히 앉아있는 낡은 군복의 노인. 최민준 대위를 비롯한 모든 장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노인을 바라보았다. 사단장님이 왜 저런 행색의 노인에게? 최 대위는 아까 자신이 모욕을 주며 쫓아냈던 바로 그 노인임을 깨닫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정훈 소장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노인의 몇 걸음 앞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전투복 매무새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을 지휘하는 현역 소장 김정훈 장군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발을 탁 소리나게 모으더니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절도 있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교관님, 해병 소장 김정훈 25년 만에 교관님께 인사드립니다. 필승. 정적.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수십 명의 장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최민준 대위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노숙자 취급하며 내쫓았던 초라한 노인이 사단장조차 교관님이라 부르며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김정훈 소장의 우렁찬 경례는 정문 앞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필승 구호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스승에게 바치는 존경이었고 잊고 있던 해병의 혼을 다시 마주한 한 장군의 회한 섞인 외침이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담벼락에 기댄 채 앉아있느라 뻐근해진 허리를 펴는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그를 바라보는 김정훈 소장의 자세는 미동조차 없었다. 태진 할아버지는 자신을 향해 꼿꼿이 경례를 붙이고 있는 이제는 중년의 장군이 된 옛 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아련함과 대견함이 서려 있었다. 김정훈이. 태진 할아버지의 나지막한 부름에 김 소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예, 교관님. 접니다, 김정훈. 이제 보니 별도 2개나 달고 아주 큰 인물이 되었구먼. 그 삐쩍 마른 소위가 언제 이렇게 컸다냐. 태진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김 소장의 팔을 잡아 경례를 풀게 했다. 이제 됐네. 팔 아프겠어. 그제야 김정훈 소장은 경례를 풀고 두 손으로 태진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교관님, 그동안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서울 구석에서 밥 굶지 않고 살았으면 됐지, 뭘. 담담하게 말하는 태진 할아버지의 모습에 김정훈 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수십 년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죄스러웠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장교들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눈앞의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부단장 대령이 조심스럽게 김 소장에게 다가와 물었다. 사단장님, 이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김정훈 소장은 태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장교, 특히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있는 최민준 대위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전원 똑똑히 들어라. 이분은 너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분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계신 박태진 교관님은 1965년 해병대 청룡부대 창설과 함께 베트남에 파병되시어 짜빈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 중 한 분이시다. 귀국 후에는 이곳 교육훈련단에서 수많은 후배들을 길러내셨으며 나 김정훈 또한 이분 밑에서 비로소 진짜 해병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분은 우리 해병대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전설 그 자체이시다. 김정훈 소장의 말이 연병장을 울리듯 정문 앞에 쏟아졌다. 짜빈동 전투의 영웅. 그 말에 젊은 장교들의 눈이 커졌다. 짜빈동 전투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소수의 해병이 월맹 정규군 한 개 연대의 파상 공격을 막아낸 신화적인 전투였다. 책으로만 배우고 말로만 듣던 그 신화의 주인공이 지금 허름한 구형 전투복을 입고 눈앞에 서 있었다. 모든 장교들이 본능적으로 허리를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웬 노인이라는 의아함이 없었다. 경외와 존경 그리고 부끄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최민준 대위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코스프레 행사하는 곳 아닙니다. 그냥 낡은 옷이지 군복도 뭣도 아닙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저희 바쁩니다. 자신이 뱉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에게 자신의 대선배이자
사단장의 스승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단순히 규정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람을 외양으로 판단하는 오만함과 거칠애를 중시하는 허영심이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 그때 김정훈 소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최민준 대위. 최 대위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까 정문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자네가 교관님을 막아섰다고. 대답 안 하나 최민준 대위. 김정훈 소장의 불호령에 최 대위는 화들짝 놀라며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가? 자네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김 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비꼬는 듯한 그 말에 최 대위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랑스러웠던 해병대 장교로서의 자부심, 스스로 공정하고 유능하다 믿었던 신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박살나고 있었다. 그는 박태진 할아버지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아니 교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해병의 자격도 장교의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부디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훈련병을 호령하던 젊은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우는 최 대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복잡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때 김정훈 소장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다급하게 물었다. 아, 교관님, 손주분은 괜찮으십니까? 아까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박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어렸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아직 그 아이 얼굴을 못 봤네. 여기서 막혀서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김정훈 소장은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며 옆에 있던 부단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의무실 연결해. 이로운 해병 상태 확인하고 최고 군의관 투입시켜. 그리고 최민준 대위. 예, 알겠습니다. 자네가 직접 교관님을 모시고 의무실로 안내해.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라. 내가 한 짓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겠습니다. 최민준 대위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박태진 할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태진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스스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의무실을 향하고 있었다. 김정훈 소장과 최민준 대위 그리고 다른 장교들이 그 뒤를 따랐다. 해병대 전설의 등 뒤로 참회하는 젊은 장교와 경회하는 사단장이 함께 걷는 기묘한 행렬이었다. 의무실에 도착하자 군의관이 황급히 달려 나와 김정훈 소장에게 보고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로운 해병은 무더위 속 탈수와 과로가 겹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으나 응급조치 후 현재는 안정을 되찾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야 박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펴졌다. 그는 곧장 손주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링거를 맞고 침대에 누워있던 이로운 해병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할아버지, 이놈아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라. 태진 할아버지는 손주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는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손주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다. 로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끝까지 멋진 모습 못 보여드려서. 바보 같은 놈. 멋있는 게 다 뭐냐.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지. 할아버지와 손자가 재회하는 모습을 병실 문 밖에서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김정훈 소장은 자신의 스승이 손자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때 병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민준 대위는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였다. 쓰러진 이로운 해병. 지난 6주간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구박했던 훈련병.
그가 바로 자신이 감히 모욕했던 저 위대한 노병의 하나뿐인 손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인과응보란 이런 것일까? 그는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업보였다. 차가운 의무실 복도. 최민준 대위는 무너진 자존심과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태진 할아버지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 대위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최 대위는 인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차마 태진 할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젊은이 이름이 뭔가? 묵직하고 잔잔한 목소리였다.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해병 대위 최민준입니다. 최 대위라. 태진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는 최 대위의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다.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나도 실수 많이 했네. 정글 속에서 판단 한 번 잘못해서 전우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특히 젊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최 대위는 오히려 더 큰 죄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교관님. 저는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습니다. 교관님을 그리고 해병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명예라. 태진 할아버지는 최 대위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최 대위. 해병의 진짜 적이 누군지 아나? 정글 속 베트콩도 철책 너머의 적군도 아닐세. 우리 진짜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어.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교만함, 조금 편하고자 하는 나태함,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는 전우를 믿지 못하는 의심. 그것들이 우리를 좀먹고 해병의 혼을 죽이는 진짜 적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민준 대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그는 오늘 하루 종일 그 진짜 적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베트남 정글에선 말이야, 옆에 있는 전우의 계급장이 몇 개인지, 집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따질 겨를이 없었어. 그저 그놈의 눈빛이랑 총알이 빗발쳐도 내 등을 맡길 수 있겠다는 깡다구 하나만 믿고 목숨을 맡겼다네. 자네가 오늘 쫓아낸 이 늙은이의 낡은 군복이 아니라 자네가 훈련시키는 저 어린 해병들의 눈빛을 봤어야 했어.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두려움, 그리고 전우애를 읽었어야 했네. 그게 지휘관이야. 태진 할아버지는 최 대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게. 해병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오늘 일은 자네 군 생활에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낸 셈치게. 중요한 건 그 수업에서 뭘 배우고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렸어. 최민준 대위는 태진 할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러나 전보다 훨씬 맑아진 눈으로 노병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오늘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병실 안 이로운 해병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때 박태진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소중하게 들고 다니던 도시락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이놈아, 배고프지? 이거 먹으려고 할애비가 새벽부터 설쳤다. 태진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겹겹이 싼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함께 달콤 짭짤한 불고기 냄새가 병실 안에 가득 찼다. 정성껏 부친 계란말이와 깻잎 장아찌도 먹음직스러웠다. 서울 옥탑방에서부터 포항 의무실까지 무려 8시간이 넘는 긴 여정을 함께한 도시락이었다. 로우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할아버지가 직접 젓가락으로 집어주는 불고기를 한 점 받아 먹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고기와 따뜻한 밥.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로우는 목이 메어 음식을 삼키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정말. 천천히 먹어, 이놈아. 채라.
태진 할아버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로우나 하레비는 내가 적을 많이 죽이는 용맹한 군인이 되는 것보다 애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지혜로운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구는 항상 적을 향해야 하지만 그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은 내 전우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전우를 먼저 챙겨라. 그게 진짜 해병이다. 그것은 6.25와 베트남전을 모두 겪은 노병이 손주에게 전하는 피보다 진한 유언과도 같은 가르침이었다. 병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민준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오늘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해병 정신의 진짜 의미를 배웠다. 그것은 고함과 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진심 어린 가르침 속에서 이어지는 혼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지켜본 김정훈 소장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최민준 대위와 다른 장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엄숙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준 대위.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군 생활 중 가장 값비싸고 아픈 교육이 될 걸세. 불명예 전역을 시켜도 할 말 없는 상황이지만 교관님께서 자네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 또한 그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이 기회를 헛되이 날린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자네의 군복을 벗기겠다.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최민준 대위는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군인 인생에서 가장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정훈 소장은 다른 장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이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명한다. 해병의 붉은 명찰은 계급의 높낮이를 가리기 전에 모두가 한 형제여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복이 낡았다고 그 안에 깃든 위대한 해병의 혼까지 낡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오늘 박태진 교관님께서 우리 모두의 나태해진 정신에 죽비를 내리셨다. 이 교훈을 뼛속 깊이 새기고 각자의 위치에서 부끄럽지 않은 해병이 되도록 노력하라. 이상. 필승. 장교들의 격려 구호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오늘 아침과는 전혀 다른 무게와 의미를 지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맹세였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박태진 할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아침에 그가 홀로 걸어 들어왔던 길. 이제 그의 곁에는 해병 1사단장 김정훈 소장이 직접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대 정문으로 다시 나왔을 때 아침과는 모든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정문의 모든 헌병들은 그를 보자마자 마치 영웅을 맞이하듯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다. 최민준 대위도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태진 할아버지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그러나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긴 눈빛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태진 할아버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태진 할아버지가 타야 할 차는 KTX역으로 가는 택시가 아니었다. 김정훈 소장이 직접 준비한 별이 박힌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었다. 김 소장이 직접 차 문을 열어주자 태진 할아버지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동기들과 함께 서 있는 손주 이로운의 모습이 보였다. 로운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한 훈련병이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는 동기들이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 모습 속에서 태진 할아버지는 6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차에 오른 태진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푸른 청룡의 정신은 죽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를 넘어 이 젊고 푸른 해병들의 심장 속에서 다시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검은색 지휘관 차량은 노병을 태우고 존경을 담은 수많은 경례를 뒤로 한 채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갔다. 마치 오랜 임무를 마치고 마침내 귀환하는 늙은 용처럼.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